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도 벌써 27일이네요. 와, 정말 시간 잘 간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잘 네.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실 법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능입니다. 아니 근데 지능은 너무 자주 나오는 말이라 네. 잘 모르실 텐데요라는 말이 우리가 진짜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통 우리 얘기하는 그 IQ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능이? IQ는 지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이 숫자로 바꾼 걸 IQ라고 하는데요. 네. 지능은 지적 능력의 일단 준말이에요. 네. 네, 지적 능력이고 지능은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도 여전히 좀 논란이라기보다 다분히 주장이 많은 어떤 개념입니다. 지능 자체가. 네.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합의된 지능의 정의가 없다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능이다라고 합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 정도는 좀 몰랐는데요. 네, 희한하죠. 네.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몇 개 그냥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다양해야 우리가 좀 살아남는 것에 유리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엄브렐러 개념이라고 해서 우산 개념이라고 해요. 우산은 살이 여러 개로 뻗어 있잖아요. 네네. 예,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네. 게다가 지능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얻은 점수가 아니라면 직접 비교하는 건 좀 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건 뭐 토익이나 토플, 탭스 같은 점수를 같은 점수대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네. 토익은 몇 점이고 토플은 몇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상당수의 여러 가지 지능 검사들이 언어와 상식을 활용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문화 간의 비교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또 그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사실 비교가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Q나 지능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얘기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걸 막 비교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은 보통의 이제 학교 성적과 연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예, 그런데 그것만이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너무 많고요. 네. 이 지능에 대해서 오해가 이렇게 많고 생각이 많다는 건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예, 그런 만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능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또 왜 지능을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노래 듣고 하나하나 좀 얘기 나눠볼게요. 발목에 붙은 산호초 안 떼고 있었다고요. 다시 돌아온
네, 오늘은 지능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노래 나오기 전에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우리가 또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네. 그럼 먼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왜 측정을 했는지 그 얘기 듣고 싶네요. 네, 지능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지능을 언제부터 측정을 했고 언제부터 이걸 정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잖아요. 19세기 말에 서구 사회는 공교육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확장이 시작되는 때였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나 지적 능력을 갖춘 아이들만 교육을 받았었지만 이후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사회가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 지적 능력이 부족했든 말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아니었든 귀족이든 아니든 간에 기초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이 공교육이었어요. 그렇죠. 예, 모든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네, 이 차이 현상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에 차질이 자꾸 빚어지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네. 진도를 못 나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음.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먼저 특수학급을 편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네. 심리학자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 심리학자들이 최초의 지능 검사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1905년이었고 그때부터 지적 능력, 학습 능력을 측정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지능 검사의 시작이구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네. 그러면 이 지능 검사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능 검사라고 하면 사실 지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맞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아동의 경우든 성인의 경우든 네.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데 네. 이 지능 검사가 만들어진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가입한다는 그룹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능 검사를 만들어낸 중요한 목적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부진화를 가려내서 가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조금 더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네. 학습이 어려운 어린이나 혹은 정신지체아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네. 그렇게 아동들을 식별해내면 이 선출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네. 일반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들을 선발해서 추가의 교육을 시키고 다시 일반 교육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공교육이 했고 네. 이때 이걸 선별해내는 역할을 지능 검사로 한 거죠. 네.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이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공간을 더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내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능 검사에 대해서 다른 건 잘 모르셔도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이거였다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교육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네. 지능 검사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걸 보려고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여기서 퀴즈 선생님 주세요. 네. 권리와 의무, 자격 등을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네, 1번 차별, 2번 평등. 쉬워도 너무 쉬운 문제.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주세요.
시절 꿈을 꾸었지 거리 윈 어제의 흔적뿐이야 어디쯤에 도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걷는다 낡은 표지판 속에 다 버린 질문만이 가득해 세상의 정답은 알 순 없어 너와 나 어딜 향해 네, 오늘 지능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퀴즈 내드렸어요. 권리와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문제 안에 벌써 차별이란 말이 들어갔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맞추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번엔 1번 아니고요. 네. 2번 평등이죠. 평등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퀴즈를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지능을 준비하셨는지 알겠어요. 교육의 평등, 그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길게 오래 생각했던 일인가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자, 평등 잘 맞춰주셨나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4부에 가서 계속 얘기 나눠봐요. 달라 보였어 문득 올려본 그 별들이 이미 사라진 채로 빛나고 있는 외로움 달리 불었어 가슴 가득 품던 바람도 전부 지나갈 뿐이라고 여긴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말을 할까 누가 먼저 말할까 어쩌면 모든 게 계절 뜻은 나일까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4부입니다. 우리 지능 얘기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 제 학창시절 생각하면 어릴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IQ 테스트였고 검사, 네. 그거 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돼 막 얘기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다 실망하고 난 이것보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나온 숫자에 저도 실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내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EQ라는 말은 잘 안 나왔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IQ가 다가 아니다. 네. 그 말이 점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언젠가는 또 감성지능에 대한 것도 한번 다루기는 할 건데요. 이 IQ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은 그 어떤 지능 검사도 뭐 예전에는 실제 연령과 정신 연령을 비교하는 비율을 썼었는데 그걸 쓰지는 않고요. 네. 편차 IQ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의 IQ를 최초로 도입한 검사.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웩슬러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Q 지수는 웩슬러 IQ 지수라고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네. 이 전문기관에 방문을 해서 요즘은 좀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들 대부분이 이 웩슬러 지능 검사에 해당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네. 지능 검사를 만든 건 심리학자다. 이걸 또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것도 네. 몰랐어요. 네. 심리학자가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지능 검사 점수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점수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능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수보다는 대략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평균보다 낮은 편, 평균 정도 되는 것, 그리고 평균 이상. 아니면 아주 우수한 편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지능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아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하면은 지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마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 뭐 수능을 보면 좀
평소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들이 있고 네. 이런 면에서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지체라는 그 장애인지 영재인지 판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정확한 지능 지수 자체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심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다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신의 지능 지수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학교 다닐 때 나는 뭐 100 몇십이었다. 이게 의미가 없으니 말씀하시는 분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건 딱 감춰두시고 네. 낮은 점수라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평생 이런가 하실 것도 없고 네. 높은 점수라고 우쭐하실 건 더더욱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뭐 이제 학창 시절에는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영향을 요즘은 미치죠. IQ 얘기 별로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이 검사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것도 알고 맞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너무 많은 데다가 단순히 IQ가 높다고 해서 뭔가가 준다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대인관계가 더 네네. 중요하고 감성지능이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잘아는 것. 오히려 성격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네. 이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MBTI가 대세잖아요. 그렇습니다. IQ보다. 네. 이 지능과 관련한 실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능검사는 10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재조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지능이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평균 지능이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시대에 따른 지능의 측정 기준과 요구되는 높은 지능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한 가지 가설로 옛날에 비해서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돼서 영양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는 단백질 섭취나 혹은 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흔하게 섭취를 네. 하잖아요. 두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섭취도 지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점수와 지금의 점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핵심은 지능은 바뀌고 발전하고 퇴화하기도 하는데요.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지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울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지능이 나빠진다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지금에 나오는 어떤 지수나 혹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능 지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도 지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럼요. 예, 우리가 지능은 선천적인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머리가 타고나게 그냥 좋고 나쁘고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예. 요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타고난 유전의 영향은 45% 그리고 네. 나머지 55%는 환경의 영향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요, 환경이? 네, 저는 이거 낮다고 생각하는데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 화판에 이게 스케치북에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이 타고난 능력이지만 네. 잘 아시겠지만 색칠을 진하게 해버리면 그 스케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이잖아요. 네. 이게 환경이라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타고나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교육과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능은 떨어져 버리고요. 별로 높지 않고 평균 정도 혹은 평균에 가까운 어떤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네. 교육과 건강에 신경을 쓰면 높은 지능으로 성장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나 수리 능력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을 측정합니다. 이 말은 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 음악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네. 혹은 뭐 공간 기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날이 갈수록 풍부하게 측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To all the girls around the world, love and be love. From Linda G, and Lady T, baby. I wanna talk about love, 내 굿 거야. I
지치지 마 yeah. I wanna talk about it 널린다 가끔 yeah. 아직은 조금만 더 나 지치지 마 yeah. 어릴 적부터 나는 외로웠어 기억나 항상 혼자인 놀이터 시끄럽지 않아도 난 웃고 있어 나만의 쇼를 시작해 yeah. 입술에 짙은 엄마의 립스틱 끝에 몰래 붙은 오픈 하이힐 세상 제일 예쁜 표정으로 날 보는 상상을 해서 말해 내가 제일 예쁘다고 네, 코너 속의 코너. 오늘 마음 반짝해지는 얘기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고난 천재들을 재밌어 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이들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 꽤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들을 좀 인상적으로 본 편인데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는 마크 주크버그 네네. 그죠? 이야기고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는 저는 학생들에게도 좀 권하는데 튜링 이야기입니다. 앨런 튜링 이야기고요. 네. 튜링은 기계, 공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기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네. 이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도 재밌고요. 보헤미안 랩소디 이것도 사실 천재 영화인 것 같아요. 프레디 머큐리 이야기도 천재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천재들을 소환하는 이유는요. 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노력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서 소환하게 됐습니다. 왠지 천재 그러면 타고난 것 때문에 노력은 덜 해도 저절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곡절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던 거죠. 네. 그냥 빛나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일을 참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겠냐는 거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능이 뛰어난 천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큰 노력 없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 부러워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상상이 어려운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노력할 줄 아는 능력이 아주 높은 지능이다. 이거거든요. 네. 노력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얼마나 높은 지능인지 몰라요. 이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건 진짜. 오늘 이야기로 지능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깨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제가 노력할 줄 아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욕심에 비해서 노력을 이만큼 잘 못하더라고요. 늘 보통 그러니까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세월을 흘러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노력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너무 갈고 닦지 않았어. 좀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그 생각도 들고 우리가 타고나는 건 스케치다. 거기에 어떤 색을 어떻게 입히는지는 우리가 결정해서 만드는 것이다. 환경이다라는 얘기. 새겨 볼만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명언을 많이 해주시고 가시네요. 네, 명언 제조기로 등극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미테이션 게임,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분 또 다 분위기랑 장르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원하는 걸로 한번 보시면 또 주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플래시백 딕펑스의 곡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또 와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